많은 자료를 보셨는데 사실 제가 이 독립운동 쪽에 관심을 갖고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한 10년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3.1운동이라든가 학생운동 공부를 하면서 원자료, 의정도 원자료 그래서 3.1운동도 이 판결문을 전부 모아서 번역 정리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 판결문 번역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서운자, 미서운자가. 이것을 토대로 전라남도에서 그러면은 우리 서운 한번 그 작업을 지금까지는 후손들 했지만 후손들은 한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가 하자. 그래서 우리 신민호 의원님하고 김용도 지사 이 두 분의 힘으로 물론 제가 이제 앞에서 머무르는 때였지만 그렇게 해서 그 2단계 사업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과가 나오면서 제가 신민호 의원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전남 독립운동사를 씁시다. 세상에 우리가 입으로는 의향, 전남, 독립운동 성지 그러지만 그걸 뭐 5.18 운동하지만 광주도 독립운동사도 없고 전남도 다 그냥 쓰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신민호 의원이 속된 말로 바람잡하고 김용도 지사님 좋다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전남 독립운동사도 곧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많은 자료들 그 미주 쪽도 그냥 단순히 독립운동 한 명 찾기위해서 찾으려면 눈에 보일 뭐 숫자 몇 명 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료 속에서 찾아내요. 우리 순천 쪽만 하더라도 순천도 성주 벌교 이쪽으로 독립운동이 셌어요. 저는 고향이 보성입니다만은 보성놈들 전부 학교보고 뒤져라는데 그만 잘해요. 왜 그러냐. 보성은 국가보험체 공동에 가서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 보성분 토랑도 계시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보고 보성 사람들이 진짜 반성해요. 보성 군수 국회의원 다 맞아요. 우리 문금주 국회의원. 왜냐 그 국가보험체 공동에 보면요 3.1운동 계열로 보성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시 그 박은식 선생의 독립운동 기획사에 보면은 전국에서 200만 명이 만시운동 했다는데 보성놈들은 그때 못한 것이었으면 노국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군 헌병대 기록에 보면은 보성에서도 3.1운동이 있었고 특히 사단 학생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4명이 부상당하고 10명이 구속됐다는 헌병대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 있었네 하고 추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역사 공부한다는 잘난 척 이런 데는 닮아는 근도 보성 군기에 보면 없네 하고 끝났다. 없네. 이게 현실. 저는 분명 있는데 하고 계속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흥 쪽에 자료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서당 학생들 5명. 그래서 그 보험부에서 아까 제가 그 50명씩 보내라 했잖아요. 보험부에서 보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재적 등본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재적 등본이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대충 이 연대에서 이 사람 이름으로 찾아주세요 했더니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 중에 정말 성실한 사람들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한 300명을 보내왔어요. 그 중에 한 100명이 맞아요. 200명 나오고. 근데 그 5명 속에서 2명이 이제 재적 등본이 그분들 보냈더니 바로 서울 대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성이 3.1운동이 구체적으로 참여되는 거예요. 순천과 마찬가지예요. 순천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 좀 하신 분 아시겠지만 김종주,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선재, 김종준 의병 활동도 일본 헌병대가 진압을 나오니까 가슴을 내펴면서 찔러라 더 대들다 상처도 나고 이런 것이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있는 것만 우리가 찾았지.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수백 명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수백 명을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판결문에 있는 사람만 갖고는 계속 재탕, 삼탕, 사후국으로 말하면 그냥 물 나올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했던 한 이름은 사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를 들자면 국가 기록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순천에 3.1운동 참여한 아까 김종주 그러면은
5월 2일 날 재판 기록이 있어요. 5월 2일 날. 그런데 기록은 그 자료 보면 5월 2일 날 형사사건부에 5월 2일 날 수천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몇 명이. 아, 이 사람들이 혹시 같은 제목이라면 3.1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정시켜놓고 계속 뒤지는 거예요. 뒤지고 지냈더니 아까 우리 이은호 교수 찾은 것처럼 국가보훈처 공문록에 김종주 재판 버전이 성청했는데 말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무등일보도 저 때문에 역사 연재도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무등일보에서 고맙다고 저한테도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감사패를 받은 것은 참 뜻깊다. 서민호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우리가 서민호 그러면은 독립운동가, 서민호가 떠오르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혁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혁. 유일한 국회의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영화. 그분 천친입니다. 제가 그분 평전 이제 그 원고 마무리하고 인쇄소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혁 선생은 농민운동에 앞장섰다. 어떻게 보면은 20년대 우리 이 독립운동의 어떤 상당히 중심인물입니다. 근데 유혁 선생이 해방 직후에 전국 농민총동맹을 만들거든요. 서울서.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유혁 선생이 우리 서민호 선생을 언급해요. 진짜 독한 베일 사상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일본에 대한 극도의 어떤 항일 의식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면 학살 사건은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다. 우리가 이 발음 많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명했는가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면 학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승만 정권이 엄청나게 정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것을 파헤쳤던 국회는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각제도 미국 하려고 이승만은 지금 국회의석은 전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풀려고 그래서 무리수를 뒤죠. 그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가다 놓고 무리하게 하는 부산 정치파로 이런 상황까지 잡힙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영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서민호 선생은 회고록에 의존해서 많이 벌개가 따졌어요. 큰 틀은 우리가 맞지만 부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좀 체크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헷갈려버리면 오늘 여기서 이 말하고 내일은 저리 가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꿔버리고 지금 우리 한국사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역사의식이 분양하다 보니까 내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계 자산 1등이고 명품 소비시장 1등이라는데 나를 모르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인데 역사의식인데 그러면 서민호 선생의 역사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서민호 선생은 목들 같으면 적당히 타협했을 텐데 인양만 타협 안 했다면 끝까지 자기 신념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신념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두 번째 조선 전업사 사장 임명과 이승만 의도는 저것을 우리가 많이 주목 안 했어요. 그냥 조선 전업사 사장 임명되었다까지만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있다. 이 조선 전업사 사장 임명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승만 정권의 무서운 범죄였던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면 학살 사건 이렇게 놓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이것을 서민호 선생은 어떻게 그것을 파헤쳐가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민호 선생은 그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와서 옥중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그 속에서 뭐라고 적었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지금 서민호 선생 이야기에도 자기가 이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눈치 안 봤어요. 나는 나예요. 그러면은 그가 생각하는 기준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뭔가? 정의로운가요? 정의로운가?
이승만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승만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이 언제 형성되었냐? 선생님의 글 속에 보면은 일제시기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한일 독립운동 하면서 형성됐을까? 그것이 정체였을까? 독립운동은 다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난히 서민호라는 사람은 그랬을까? 그것은 아까 우리 이윤옥 교수님 설명 속에 나왔잖아요. 그 유학 시절의 경험들, 공부하면서 얻었던 경험들. 그러니까 넓은 세계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호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투철한 역사의식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역사 무서움을 한 거예요. 역사 무서움.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서민호 선생님은 알고, 실제 서민호 선생님이 쓴 글 속에 보면은 그 대학원까지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 양반 써놓은 글들을 보면 엄청 깊이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우 교수님이 다이소 데모크라시아에 또 일본 유학 시절 이야기 쭉 했었어요. 또 벌교라고 하는 지역 정서, 벌교도 그 3.1운동 때 정말 으쌰으쌰했어요. 지금 보수 사람들이 벌교 3.1운동은 자기 것이다. 근데 내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왜 그게 보수 것이냐? 순주 것이다. 순주 놈들이 어쩌다가 저 순천에 흡수되어서 역사가 사라져버려가고 내 역사 그려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순주역 3.1운동이 보성 것이 아닌데, 보성 사람들은 벌교 장난하셔서 3.1운동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보성에 3.1운동이 있으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건 참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한 방에 내 역사가 보성 사람들은 지금 벌교가 보성되면 어느 순간 순주가 다시 커져가지고 순주하고 벌교가 순주 역사가 되고 보성은 3.1운동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한 1분만 설명을 했듯이 밑에 세 집이 나와 있는 웨일스의 진화론입니다. 웨일스의 진화론인데 서면호 선생 해고록에는 없어요. 없는데 시대 상황을 볼 때 어떤 양반이 웨일스의 진화론 책을 읽었을 것 같다. 읽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양반의 여러 행동들을 보면은 그 행동이 많이 보이거든요. 웨일스는 세계사 대계 또는 세계문화사 대계라는 책을 썼는데 1920년에 이 책은 그 사회주의적 사상이 있어요. 근데 레닌 사상은 또 전혀 달라요. 약소민족이 힘을 합쳐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년대 이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고 국내에 소개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 독립을 지금 힘을 합치네. 이런 함석헌 선생님도 그 책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서민호 선생도 그 책을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까 우리 뭉치면 독립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뭉치고 진화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힘이 없으면 맥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아마도 우리 웨일스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았지만 결국 서민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자기 어떤 역사적인 경험, 아버지의 영향이라든가 이 지역의 영향, 거기에 일본서 공부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서민호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됐다. 우리 서민호 선생님 그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46년 10월에 광주 시장이 됐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광주 부윤이 정사라고. 근데 46년 10월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저지만은 46년 12월 15일 날 전남시사 위원장 그 전날까지 시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2월 14일이라고 생각났잖아요. 12월 14일 날 45년 12월 14일 날 광주 상업학교, 광주 상업 아시잖아요. 상업학교 개교하는데 거기 가서 서민호 시장이 기념사를 해요. 축사를.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이 분명하잖아요. 그 전
그러니까 추측으로 볼 때 내 추측으로 아마 45년 10월 무렵에 광시장을 나갔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남지사를 하면서 이 양반은 자기 또 고집 있잖아요. 자기 신념 있잖아요. 눈치 안 보고 막 칼을 흔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 물론이니까 우파, 중도파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표적이 많이 됩니다. 표적이.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겨요. 적이.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당시 민정장관인 안재용이 어떻게 하냐 발령을 강원도로 내보내요. 강원도지사. 핑계는 뭐예요? 지금 38선 있어가지고 강원도가 겁나 중요하다. 당신 아니면 누구 할 사람 없어. 그러고 그걸 쫓아버려요. 그게 서민은 어쨌겠어요? 열받으니까. 사표 쓰고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7월 17일 이제 국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승만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민호 선생님도 자기 해고록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만났다고 다 있고 실제 신문에 보면은 만난 것이 나와요. 7월 14일인가 7월 22일 날 만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서민호 선생이 지금 막 인사하고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일본 놈들 많이 취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거기서 좀 문자는 말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잡으시라고 이제는 지금 이승만이 어제 이승만이 아니냐 나는 대통령 이승만이야. 거기서 이제 임급병을 던지면서 서로 그냥 욕도 하고 우당탕탕했다고 해고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이승만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서민호인데 불편한 서민호를 어디로 조선 전업사 사장으로 발령을 내거든요. 조선 전업사 사장으로 그리고 왜 조선 전업사 사장을 했을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의문입니다. 돈이 불편하면은 그 조선 전업사 사장을 지금 한전 사장인데 서로 하려고 난리 쳤는데 그 자리로 보니 까닭이 뭘까? 그 자리. 그래서 당시 상무부 장관 임영신 장관을 여자가 있거든요. 똑똑한 여성분인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서민호를 추천해요. 장관으로. 당시 이 조선 전업사 완전 이게 복마전이에요. 그래서 서민호 아니면은 이 복마전을 해결해서 안 끝다고 임영신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뚝심이 있어. 치안국장 후보로 올랐거든요. 상현 선생이 뚝심이 있으니까 우리 서 선생은 해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임영신은 한 거예요. 또 이승만이 볼 때는 항일운동 경력이 있다니 분명하잖아요. 쌓여있잖아요. 누가? 우리 서민호 선생은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친파를 많이 등용한 입장에서 볼 때는 서민호를 끌어들임으로써 어떤 그런 보완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서민호는 방공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래 저는 그래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동의했던 것 같아요. 가서 전 사장이 지금 전직장을 갔는데 일 중에 거기 이제 사장을 있을 때 구정필이 있어가지고 구속부대에 물건 이렇게 서민호 선생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지금 같으면은 적폐청산을 해버립니다. 적폐청산. 엄청나게 많은 전업사 직원들이 막 구속되고 그런 것도 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너무 파헤치니까. 그런데 노조를 결정해요. 전업사에서. 근데 당시 미 군정청에서 만든 규정에는 공무원들 노조 결성이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공무원이니까 무조건 노조 결성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이 노조 결성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못하게 막아요. 근데 서민호가 선생이 징계를 해라 해도 거부해버리고 왜 법에 가는 건데 왜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정부를 난처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이승만 정부랑 우리 서민호 선생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5월 30일 날입니다.
2대 중선거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 국영경제 사장이 아마 겸직이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서민호 사장이 이명신 장관하고 대통령한테 저 고향에 48년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을 하고 뛰어볼랍니다. 알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줄 몰랐을 때 무소속 돌풍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놓자마자 저 새끼 떨어졌으니까 뭐 설마 하고 허락했는데 큰 포착을 당선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업사 사장하면서 무엇을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서 잠깐 제가 좀 앉아서 할게요. 아, 우리 계속 서서 다리가 힘들어서 일자로 주죠. 오늘 그냥 새벽부터 계속 뛰어다니까 다리가 어지러워요. 화면을 네, 제가 문도 줄게. 네, 아니 선생님 문도 주십니까? 아 예. 제가 신은 그저께도 독립운동사 제안서 발표 그러냐고 엄청 지금 찐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때 다리가 순간 풀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성과를 낸단 말이에요. 성과. 그때 조선전업사 이렇게 기록 보면은 계속 구속되고 또 심지어 어떤 것도 나오냐면은 미국서 이제 지금 섬진강에 보면 7호댐이 있거든요. 7호댐의 수력발전소가 이렇게 증설자예요. 그 돈이 미국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미국서 돈 줘서 이거 찍었어요. 미국에서 그 사업을 지금 같으면 저희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권에 이렇게 해버리려고. 이것을 누가 막아버리냐. 서민호가 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승만한테까지 압력을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호가 뭐라 그러냐. 이승만이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놈 새끼들이 업자 데리고 와서 돈 빼물라 한다고. 그래서 내가 허락 안 했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니까 이승만 할 말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이명신 장관이 대통령님 우리 서 사장 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줘요. 일 잘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1월 26일 날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사표. 그리고 사표 던지고 기자들 만나서 사표 낸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자들 왜 사표 던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하면서 발전사업 저 이론하고 가장 큰 공정이다. 그러니까 발전, 배전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묶어놔야지 따로따로 하면은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돈도 절약되고 참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호 사장은 정말로 어떤 기업가 마인드고 이 조선전업사 지금 같으면 이 한손이죠. 한국 우리 수력원자력 발전소 이 사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외부 어떤 압력으로부터 막아내고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 왜? 지금 보니까 자꾸 정부랑 충돌하잖아요. 자기는 국영경제 사장이고. 그리고 저 무렵이 시간적으로 어떤 데냐. 지금 국민방위군 사건이 막 터져나오고 있을 때예요. 서민호 사장 볼 때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이건 내가 지금 파헤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뒤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11월 달에 어떤 게 보이냐. 50년 11월 달에요. 50년 11월 달에 50년 10월 1일 날 우리 국군이 38선을 넘었을 때 북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지금 남쪽에서는 계속 계엄령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계엄령을 계속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서민호 국회의원하고 36명이 무엇을 하냐. 계엄령 해제, 남한만은 계엄령 해제 발의를 해요. 그럼 누가 열받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저 새끼 좀 무더고 이런 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더고 있는 저 새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외교위원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니야, 지금은 해제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본 의견을 내는데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치 66대 33으로인가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버려요. 당시 법으로는 계엄령 해제를 국회에서 하면 무조건 해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승만 그때는 지금 돌아오잖아요. 지금 자기는 계엄령 유지해서 계속. 그리고 5월 30일 날 바로 전에 있었던 5월 30일 날 선거에서 무소속이 거의 70% 차지해버려요. 그럼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그럼 5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무조건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승만은 지금 전쟁 수행하면서도 생각만 얼마나 바꿔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2년 뒤에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판을 바꾸려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서민호가 불쑥 묻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도 엄청난 서로 갈등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그런 거 그리고 있는 차에 또 그 국민 반공 사건 터지고 그러면 내가 이 전업소 사장을 갖고 있는 것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바로 나오지만 네,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조선 전업소 사장을 꼭 지금 좀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뒤에 이제 계속 그 미국하고 이승만하고 누굽니까? 이승만하고 지금 우리 서민호 선생이 부닥치잖아요. 이렇게 미국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인용 그런 미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국 정부에 보낸 그 보고 내용, 정보 내용이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졌어요. 서민호는 대통령 매우 싫어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은 이승만이 혼자 너무 독재를 부리니까 싫어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아마도 속내는 조선 전업사 사장에서 쫓겨난 게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서민호 선생이 이승만한테 사사건건 헤딩한 게 대드는 게 전업사 사장에서 쫓겨나서 그런 감정 때문에 한 것처럼 그 미 대사관에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지금 거창양민 국민 방위 사건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3월 달이었고 그 다음에 거창양민 학살 사건도 2월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건 던졌을 때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에 당시 미 정부에서 아마 지금 서민호 선생을 잘 모르고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밑줄 나와 있잖아요. 당시 보면은 자꾸 뭐가 나오냐면 그 이승만 정부가 지금 서민호 네가 자꾸 떠들고 그러므로써 외국 신문에서 자꾸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외국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쩐다.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복잡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자꾸 해요. 그게 서민호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민호 선생은 틈만 난 대로 그걸 자꾸 이야기해요. 나는 국익이 중요하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익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 그러나 마지막에는 진실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글수 곳곳이 보입니다. 아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제가 제목이 진실과 원칙에 충실한 국회의원 서민호를 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서민호를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48년 10월 달에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서민호한테 너 왜 그때 아무 말 안 했어? 이 말이 나와요. 왜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그때 서민호는 어떤 지금 조선 전업사 사장으로 막 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속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지금 5월 30일 날 국회의원 당선되고 6월 달에 국회가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서민호 선생이 긴급 동의안을 제출해요. 어떤 긴급 동의안을? 지금 여순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 재심하자. 그리고 이틀 뒤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 전쟁이 안 났으면 그 서민호 선생 말대로 재심되고 그랬으면 정말 억울한 한 피해자들이 아마 구제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여순 사건을 이용해서 이승만 계속 무엇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호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다. 여순 사건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재심 청구자 이것은 보통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실만을 따라가려는 국회의원 서민호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이 나오는데요. 국민방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38선 넘어서 북진하고 있는데
그 10월 25일경에 중공군이 지금 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그냥 일거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당황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한국전쟁 때도 그냥 순간 우리가 막 정신을 쫓기다 보니까 이 남한에 있는 청년들을 제대로 같이 데리고 피난 가셔야 되는데 그 친구들 놔두고 남한 도망가다 보니까 남한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무시되어 버렸어요.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돼가지고 인민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는 피해야겠다 해서 무엇을 하냐. 지금 북쪽에 있는 38선 이북에 있는 청년들도 싹 꽂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서울도 일사후퇴 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냥 갑자기 준비 없이 방위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12월 15일 날 국회 선정하고 16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발효해버리고 그리고 17일 날 벌써 부대 편성해서 서울에서 지구들어 지금 대구 쪽으로 막 꺾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사람 눈에 띄기만 막 꺾어내는 거예요. 나이는 그 40세 미만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통계 나와 있는 데서 한 43만 명, 우리가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50만 명을 얻어 지금 대구, 부산, 우리 남쪽 여러분들 특히 대구 쪽이 많이. 근데 당시 돈도 없으니까 돈도 얼마 안 된대. 1인당 90주가 안 되는데 그 90주 40%를 또 요 간부들이 다 자기들 묻고 또 정치장 써. 그러니까 또 굶어서 죽은 사람들,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5만 명. 이게 국민 방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거 신고하면 이놈 새끼는 지금 북한과 네트워크 넣는다고 공사한다고 하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지금 문제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령관 그 김윤군이 1월 8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는 지금 50만 방위군 있고 우리 방위군은 먹을 거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뻥치고 있는 거예요. 1월 10일에 이틀 뒤에 이승만 거기 화답에 우리 방위군 사령관 엊그저께 말한 거 봤지? 잘 되고 있어.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은 유형비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지금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요. 그 국회에서 1월 15일 날 정식으로 논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위군이 이렇게 지금 배고파서 얼어 죽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실제 절대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부족한가? 그래서 예산 어떻게 하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면은 지금 선생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첩보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 그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옆으로 센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호 선생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때 그 과정에서 보면 김중근 아까 그 사령관 신성모는 국방부 장관인데 한국전쟁 때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신성모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쟁하다 보니까 수는 많고 관리가 안 되고 그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월달에 가서 정부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40세를 36세로 좀 줄이고 또 아픈 사람들은 바로 귀양 조치하고 이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하거든요. 근데 넘어가면은 이제 서면호 선생은 여러분 자료를 취업하고 있는데 헌병대에서도 지금 이미 대구의 헌병사령부 당시 사령관이 최경록 씨예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최경록 씨 들어봤죠? 교통부장 말했던 최경록 씨거든요. 일본 육사나지만 상당히 강직한 이 군인인데 이 최경록 씨가 헌병 사령관에서 쭉 당시 준장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근데 자기는 군인이잖아요. 자기는 차마 말을 못하고 누구를 시키냐. 자기 장모가 부산에서 병원을 해요. 장모한테 이야기해요. 장모님 서민호 의원한테 가서 조용히 정보를 주고 있어. 서민호. 그러니까 이미 최경록 눈에는 서민호는 어떤 정보를 얻으면 목숨 걸고 이 정보를 밝히겠다. 아마 우리 지금 신민호원 같은 사람 같아요. 기어치 그것은 해낸다. 그러나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주겠어요. 그것을 서민호원 받아가지고 이제
확신과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민호 의원은 자기 혼자 안 오고 우리 광양 출신 엄상석 의원을 같이 가요. 엄상석 의원은 일제시대 때 검사 출신이다. 자기는 일제시대 때 검사했다는 것을 늘 후회를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오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진짜 그리고 친일 임명사전이 있지만 그것을 그래 나는 친일파를 몰라도 할 말 없어. 나는 부끄러워하는 고백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이 엄상석 의원한테 상해 의무원 그 자세한 책에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국회에서 이제 조사를 나가니까 헌병돼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헌병돼서 이제 파고드니까 또 어떻게 정부에서는 불구속 수사해라, 적당히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4월 25일 날 서민호 선생이 이제 서민호 국회의원이 중간 보고입니다. 제가 그 자료 뒤에 붙여놨는데, 근데 그 중간 보고가요, 말이 중간 보고지 아주 상세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열받아 버려요. 저 새끼 중간 보고요, 지금 상세 보고야 이럴 정도로 아주 상세.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충격이 크죠. 그런데 그 국방경비법을 적용해가지고 형량이 가볍게 그래서 사령관은 그냥 기소 유예 시켜버리고 최고가 국방경비법 최고는 3년 6개월이 최고예요. 3년 6개월만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의형도 5월 6일 날 끝냅니다. 5월 6일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5월 8일 날 국회에서 서민호하고 서희환 두 국회의원이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서희환 의원의 속기록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국회에서 보고할 때 보면은 전부 피공개예요. 국회의원도 이것을 그대로 보고했다가는 정말 국익에 다시 말해서 유엔군대를 볼 때에는 전쟁을 해야 될 이유를 지금 모르게,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대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돼 이런 게 생길 정도로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명을조차도 이걸 공개로 말을 못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8일 날 지금 비공개론 같은데, 그러니까 속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기록에 보면은 서희환이라는 국회의원이 말하면서 나와 있어요. 서희환이. 그런데 그 5월 8일 날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거창 양민학살 사건.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학살 사건도 무서운 것인데 그 공비로 유장해가지고 그 사건 뱉다고 하는 거. 이것까지 서민의원이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월 6일 날 그 방위군 사건도 의원도 덮어놨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전부 다시 뒤집박좀 되는 겁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5월 8일 날, 5월 9일 날 그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그 난리 난 다음 날 이시영 부통령도 더 이상 못 버티고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표 쓰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도 사표를 썼는데 지금 유임하려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후보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사표를 받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기붕이 후임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이기붕 입장에서는, 이승만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을 거창을 무엇을 풀려야 되냐, 국민방위군으로 이 국면을 전환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김윤근이라는 이 사람을 다시 재판해라 그래가지고 초스피드로 7월 8일 날 구형을 하고 사형 구형, 그리고 7월 19일 날 사형 선고, 8월 13일 날 사형 집행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쇼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 난 너무 요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을 하면서 구조적 비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근의 그 부인은 청나게 그 자기 부인 구명운동을 하고 다녀요. 자기 남편은 결제못 뒀는데 밑에 부사령관 다 잊혀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사령관은 현금이 많이 있잖아요. 서민호 의원한테 가서 현금도 막 지금한테 변호사 통해서 막 매수를 장면 나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그 50년 12월 5일 날 거창군 신원면에 거기에 이제 그 직산에 있는 빨치산들이 밀고 내려와서 신원면을 다 접수를 해버려요. 신원면을. 그래서 그것을 경찰력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군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11사단이 들어오는데 11사단은 그 지리산에 있는 그
인민군 장장을 토벌하고 해서 빨찬 토벌하고 해서 편성된 부대인데 최덕신이라고 그 옛날 그 외무장관 최덕신이 사령관이 오는데 그때 이제 거기 구연대 3대대가 그 신혼면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상황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사단장으로 질책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신혼면에 가서 2월 그 5일 날인가 가서 어쩌냐 싹 마을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700명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것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는 숨기고 있었지만 거의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고 그것이 서민호 의원 귀에도 들어오고 또 거창의 국회의원 신중목이라는 국회의원 귀에도 들어갔는데 신중목은 듣고도 차마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너무나 이게 큰 사건이라 서민호 의원도 이걸 받아갖고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혼자 계속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자료가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 서민호 의원이 이제 그 서창선 대위 사살해가지고 징역 살다가 4.19 직후에 바로 국회에서 석방 결란으로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막 기자들 달려붙어가지고 막 그 당시 이야기하는데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증언은 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신문에 무엇이 나오냐? 그 51년 3월 1일 날 최덕신 사단장이 국방부에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보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서민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그 자료, 그 사단장이 국방부에 보낸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헌병사령관 최경록이가 그 사본을 지금 몰래 빼가지고 그대로 통으로 서민호 의원한테 가르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민호 의원은 확실하게 증거 찾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특이하고 있다가 그 3월 29일 날 이제 나오는데 그 사이에 3월 헌병사령관 장모가 서민호 사건 진상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3월 25일 날 이종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정확히 자기는 진상을 모르고 거창에서 몇백 명이 그 여자들도 죽고 애기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 이거 어떤 거예요? 라고 국회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29일 날 신중목 의원이 거창 사건이 있습니다. 비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국회 속기록이 나와요. 근데 저 지금 땡땡 말은 신중목 의원이 뒤에 신문에다가 그 자기 증언인 거예요. 자기가 달려와서 의장님 잠깐요 하고 저렇게 울부짖었다. 저렇게. 그런데 그 서민호 의원은 신중목 의원은 비겁하게 그냥 문제 제기만 하면서 뒤로 빠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민호 의원 발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에 증언을 함부로 잘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3월 29일 날 아까 국립방위 사건과 같이 진상조사다 구성이 되는데 이 두 개 사건이 특히 거창 사건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장관 출석 요구를 해요. 대통령 나오라고. 근데 3월 30일 날 대통령 안 나오고 편지만 보내요. 저런 데요. 그러면서 미국서도 큰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잘 되는 일 있지 않냐.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나라인데 무엇이 그럴 것이 대통령 오락할 정도냐 이런 내용을 편지해요. 이것을 국회에 보냅니다. 그게 이제 원문 그대로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30일 날 대통령은 안 오고 장관들이 보고를 하는데 법무, 내무, 내무,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세 장관이 보고하는데 다 숫자가 틀려요. 숫자가 틀리고 국방부 장관은 공비의손이다 그러는데 그 다른 두 장관은 민간인 피해가 컸다. 그러니까 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왜 틀리지 하는 의심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는데 서민호 의원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서민호 의원이 그 해보려고 보면은 옆에서 막 붙잡은 거예요. 당신은 가면은 표적이니까 당신만 죽을 수 있다. 당신 빠져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바꿔. 자, 진상조사단이 결정되니까 당시 계엄사 그 경남 지역 계엄사령부 인사부장 그 헌병대 부사관 김종원 대령이 협박 담화를 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뭔짓거리를 못하고 그러면서 신성목 국방부 장관하고 두 놈들이 어떻게 이것을 은폐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머리 그린 것이 공비를 위장해가지고
국회 조사가 오면은 그냥 드럭 총을 쏴버리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4월 7일 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오는데 그냥 막 우당탕탕 총이 나고 막 총소리가 나고 총알이 날라오니까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씩 웃으면서 아 이제 상황 끝이구나 생각하고 4월 24일 날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거창 사건의 생자는 187명인데 다 공비들하고 통원놈들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법무관이 가서 재판했고 그리고 확인하고 사형선고 내리고 총살해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딱 보고는 서민호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막 2분 안에 끝낼게요. 이러고 있는데 또 무엇이 넘어오냐. 최경록 쪽에서 무엇이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공비들이 동원된다. 근데 그것 보니까 완전 그래서 그것을 딱 갖고 있다가 언제 5월 8일 터뜨렸는데 그 전에 5월 1일 날 국회에서 윤영선 국회의원이 아니 4월 7일 날 현장 조사 갔다 왔는데 왜 아직도 보고를 안 해? 이런 거예요. 근데 현장 조사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확히 사건 진상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서민 의원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5월 8일 날 비공개 회의 때 터뜨린 것 같아요. 비공개 회의 때. 속기록에는 서민 의원 말이 채웠거든요. 근데 자기 회고록에는 5월 8일 날 터뜨렸다 그래요. 근데 5월 8일 날 서희관이라는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은 속기록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 4월 24일 날 정부 발표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왜? 법무관이 가서 현장에 재판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법무관 출정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재판했으면 피고의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도 없다. 이상하다. 4월 24일 날 정부 발표 과연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것은 속기록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은 서민 의원이 5월 8일 날 자기가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다. 비공개했다고 믿는 까닭이 5월 9일 날 아까 난리가 났다 했잖아요. 5월 9일 날 부통령 살폈었고 그 신성모가 또 살폈었고 그리고 바로 또 국민방위 사건 다시 잡아들이고 이런 뭔가가 하룻밤 사이에 대난리가 났던 것은 그날 5월 8일 날 서민호 의원이 그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 게 자기 증언이 저는 역사적인 사실을 명백하다. 그렇게 저는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쉬었던 힘이 납니다. 얼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이 결합되니까 이승만 정권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것은 뭐 범죄 집단인데 누가 그래서 대통령 문제가 있어요. 정부 지금 저지로 피고 있지만. 근데 이제 당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따로 이제 이야기하려면은 내각 책임을 봐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요. 내각 책임. 탄핵을 받고 이승만 포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승만은 이건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겠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서민은 저 새끼부터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대통령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문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인해서 이승만이 무리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는 이겼자는 순간적으로는 만약 서민 의원이 감옥에 안 가고 계속 살아 있었다면 또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